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마디세장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석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의 재파열과 재재건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난 환자들이 다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같이 좀 쉽고 이해가 잘 되게끔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술에 앞서서 전방 십자인대가 뭔지 알아야겠는데요. 우리 무릎은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뼈가 있고요. 그 사이에 연골이 존재하고 있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쿠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 측부 그리고 앞뒤로 여러 가지 인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방 십자인대란 이 무릎의 한가운데에서 앞쪽에 위치한 요 구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는 아시다시피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특히나 무릎이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 전방 안정성과 함께 회전 움직임, 회전 안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치는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칠 수가 있어요. 뭐 운동을 하다 다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 떨어지거나 교통사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발이 땅에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허벅지나 상체가 돌아가면서 뚝한 느낌이 발생을 하거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착지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무릎이 과신전되면서도 십자인대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가? 환자들이 가장 첫 번째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제 십자인대 다치신 환자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종과 이제 붓는 증상과 통증은 시간이 한 1-2주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꼭 여쭤보신 질문은 안 아픈데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겁니다. 근데 전방 십자인대 다친 환자분들 MRI를 보면요, 다칠 당시에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연골판이라든지 뭐 측부인대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동반 손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반 손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십자인대가 없기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관절은 반월상 연골판이라든지 연골의 추가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 뭐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파열이고 관절이 불안정하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비수술 치료,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다쳤는데 내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십자인대가 없는 환자들이 어떠한 경과를 가졌는지 보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왼쪽 위에를 보시면 이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사람, 한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각각 연구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서 보면은 우측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인대가 파열된 다음에 그냥 6개월 동안 지내봤더니 반월상 연골판이 추가적으로 손상이 될 가능성이 정상인 환자에 비해서 1.7배 가량 높아질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년 가까이 지나니까 연골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연골의 손상도 정상 환자에 비해서 한 2.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되죠.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인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몇 달 지나서 뭐 몇 년 지나서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인제 열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한쪽에는 우리의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손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감으로써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 아래가 정상 전방 십자인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무릎을 관절경을 넣자마자 보게 되는 모습인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아이보리 색깔로 이제 반듯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이렇게 반듯한 구조물입니다.
급성기 손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십자인대도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피가 보이게 되고 무릎 관절각 내에 피가 고이는 혈관절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는 급성 손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수술할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뭐 몇 달이 지났거나 몇 년이 지나서 무릎이 아파서 그때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만성 손상에 관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인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피도 빠지고 어디에 달라붙어서인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보기에는 '다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정상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이제 종아리뼈에서 대퇴골, 허벅지뼈까지 이렇게 끝까지 해부학적 위치에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만성 손상인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쪽은 있지만 대퇴골, 허벅지뼈에 붙어 있는 부분에 정상적으로 붙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흡수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나열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수술 방식은 무조건 나쁘더라, 어떤 수술 방식이 무조건 좋더라.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명의, 이제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받았을 때는 이러한 방식을 하더라, 나는 이런 수술을 받았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벌써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했는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경골술식, 트랜스티비알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경골, 우리 종아리뼈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한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요. 수술 방식은 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뼈에 먼저 골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을 기준으로 대퇴골 터널을 뚫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이제 이 경골술식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에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인데, 장점은 뭐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이 경골에 뚫어 놓은 터널을 기준으로 대퇴골의 터널을 뚫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터널을 못 뚫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더라도 전방 불안정성은 굉장히 잘 잡히는데 회전 불안정성을 잡는 데는 비교적 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연구된 방법은 변형된 경골술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측의 그림 요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터널의 위치는 여기고 경골술식 트랜스티비알의 터널은 보통 한 요 정도 뚫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물을 비틀거나 아니면 다른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비교적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깝게 뚫는 방식을 이 두 번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전내측 삽입구술식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못 뚫는구나,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경골은 경골대로, 대퇴골은 대퇴골대로 따로따로 터널을 뚫는 방식이고, 이 수술의 단점은 시야가 조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터널을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전 불안정성을 조금 더 잘 잡아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단점은 또 뭐냐? 이 터널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체구가 작은 동양 여성인에게서는 이 터널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술의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이제 아웃사이딩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 그림인데요. 다른 수술 같은 경우는 관절각 내에서 모두 터널을 만드는데, 이 아웃사이딩 테크닉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터널을 만드는데, 이 수술은 원하는 위치에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터널의 길이가 만약 짧다고 이상이 되면은 방향을 바꿔서 충분히 길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바깥쪽에서 수술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상처가 조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이중다발 재건술은 뭐냐면, 여기 이제 단일 다발 재건술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게 이중 다발 재건술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해부학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로 이루어진 다발이 아니라 두 개의 다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때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초반 때까지 유행하던 수술 방법이에요. 내가 조금 더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중 다발 요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제 굉장히 팬시하다고 해서 많이들 하셨었는데 수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테크닉적으로도 어렵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에 반해서 막상 결과를 놓고 봤더니 "단일 다발과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단일 다발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잔존 가닥 보존 재건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면은 좌측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식건이 이러한 형태의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잔존 가닥 보존 재건술은 뭐냐? 남아있는 내 인대를 최대한 살려 가지고 이식한 인대와 함께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약간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 뒤쪽에는 재건한 인대가 들어가고 이 앞쪽에는 남아있는 내 인대를 최대한 살려서 거기를 덮어주는 방식의 수술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내측 삽입구 술식과 잔존 가닥 보존 재건술을 첫 수술 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술 방법이 어느 게 특별히 우월하다,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고 각각의 수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술 방식을 설명드린 이유는 어떠한 수술 방법을 하시더라도 수술하는 집도인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위치에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튼튼하게 짱짱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술해 놓은 인대가 자기 인대와 그러니까 내게 돼야 되겠죠. 자기 활막화가 돼 가지고 충분히 내 것으로 잘 재생이 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수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 방식 때는 이제 여러 수술을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재재건술, 재재재건술 뭐 여러 번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내가 MRI든 CT든 엑스레이든 충분히 보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식을 이제 재재건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집도의가 여러 방법의 수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지 수술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적인 재건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재건술 수술 당시를 보면 이제 급성기 파열에 이러한 모습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 재건의 인대가 지나가고 앞쪽에는 이제 제가 잔존 인대를 함께 봉합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많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냐 통계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뭐 한 40에서 60명 정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15년에서 2019년까지 1년에 약 4만 건 가까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료를 보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방 십자인대는 사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그 수술 스킬이나 수술 결과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단기 추시 관찰을 해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재파열이 되더라. 단기 추시 관찰을 해보면 이제 5년, 10년을 보면은 10명 중에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는 꼭 재파열이 되더라라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첫 번째 겪은 환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환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첫 수술 받고 나서도 그런 운동에 뭐 생활체육인이든 프로 선수든 복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비율로 재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트렌드는 이러한 재파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자 전방 십자인대 해부학적 연구가 더 진행이 되고 해부학적 위치나 모양에 맞게 재건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전해측 인대 복합체 재건술이라고 해서 전방 안전성뿐만 아니라 회전 안정성에도 조금 더 짱짱하게 만들고자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메인 주제인데요. 메인 주제에 앞서서 질문이 조금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답변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7월부터 어깨가 아파서 MRI를 찍었었는데 극상건 염증이라고 듣고 프롤로 주사를 4회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프고 통증 때문에 깨분다.
팔을 뒤로 하면 너무 아프다. 병원 가기가 무서운데 어떤 과를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좋을까요? 했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같은 MRI를 가지고도 정확한 진단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정확히 진단을 받았는데 단순 염증이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물이든 뭐 주사든 수술이든 이런 걸 떠나서 염증은 대부분 휴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과사용으로 다치지 않았는데 젊은 나이에서 과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식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가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약물 주사나 프로 주사 치료 이런 게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 이렇게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안 된다면은 염증을 제거하는 관절경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맞는지 다른 선생님의 진료 한 번 더 받아보시고 치료를 지속하는 게 어떤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형외과 전문인지 몰라도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요. 이제 구로마유 님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고 수술 후 다리가 너무 시려요. 뼈가 시린 느낌이 들고 다리도 시리다. 오른쪽 다리를 다치고 오른쪽만 그렇다. 라고 하시는데요. 보시니까 이제 아직 보조기를 끼고 계신 걸로 봐서는 수술한 지가 뭐 한 달 전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다리가 시린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술한 다리가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목도 그렇고 무릎도 사용을 못하면은 혈액이 저류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다리가 붓게 되고 혈액이 저류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따뜻한 느낌보다는 차가운 느낌 생기고 저린 느낌 생기고 퉁퉁 붓는 그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바로 재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발목을 왔다 갔다 하는 운동부터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우선 잘 되게 하셔야 되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재활을 시작하고 나면 이러한 증상들이 충분히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차근차근 이제 재활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섬섬옥수님인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 절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라는 얘기겠죠. 비수술을 해봤는데 재건수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이 얼마나 끊어졌냐, 그리고 부분 파열이 있는데 불안정성이 있냐 없냐가 이게 중요한데요. 본인이 주관적으로 무릎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학적 검사를 했는데 무릎이 불안정하다면은 저는 재건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반 손상이 더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님인데 십자인대 부상이 엄청 큰 손해 부상인데 보통 수술하면 몇 개월 동안 재활 치료를 하나요? 그리고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사용하고 있고 수술의 재활은 단계별로 다릅니다. 각 단계별로 내 근육이 얼마나 회복됐냐에 따라 다른데 수술 다음 날부터 저는 재활을 시작합니다. 심상에서 재활을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발목 운동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하지 직거상 운동부터 다음 날 바로 시작을 하고요. 관절 운동이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된 다음부터는 저기 허벅지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강하게 하면은 재파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력에 맞게끔 시작을 해야 되고 보통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다치기 전에 운동으로 복귀를 하는 거를 허벅지 근력의 85% 이상, 90% 이상이 회복됐을 때 운동이 복귀해야지 재파열 확률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재활 치료를 해서 근력이 반대쪽에 비해서 건치기에 비해서 85에서 90% 이상 회복된 다음에 스포츠로 복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조금 이어서 가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메인 주제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실패란 내용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재파열과 재건술 실패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뭐냐? 재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외상에 의해서 다시 끊어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건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파열을 포함해서
인대가 이제 낭창낭창해서 인대 이완이 있다거나 전방 동력 5mm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회전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무릎 관절이 충분히 운동이 회복되지 못하고 강직이 남아 있거나 무릎 운동 시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통틀어서 재건술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재건술, 재수술 같은 경우는 재파열뿐만 아니라 재건술이 실패했을 때도 고려해야 되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기에 따른 실패 원인을 보면요. 이제 조기 실패와 후기 실패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6개월 이내를 조기 실패,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재건술 실패를 후기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기 실패의 원인들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부적절한 술기,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잘못된 재활, 그리고 고강도 활동으로 너무 빠른 복귀가 있는데요. 이는 뭐냐면 사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오래 걸리면 한 2달 정도면 사실 통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 나으신 줄 알고 충분히 회복이 된 줄 알고 너무 빨리 뭐 직장으로 복귀나 운동을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한 3개월째 재팔돼서 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운동을 빨리 복귀하거나 너무 고강도 활동을 빨리 복귀하게 되면은 재파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식물의 생착 실패, 그러니까 이식건이 내게 되지 못하고 다시 녹아 없어지거나 끊어져 버린 거죠. 후기 실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이 잘못된 경우에도 시간이 뒤늦게 이제 실패가 될 수가 있고 반복적인 손상은 뭐냐? 충분히 근력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다시 끊어지는 게 되는 경우죠. 전신인대 이화증은 유난히 조금 낭창낭창, 관절들이 낭창낭창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나 뭐 손목, 무릎을 보면은 너무 유연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재건술을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은 첫 번째 수술 시에 동반된 손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전방 십자인대만 재건술한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실패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뭐 뒤늦게 감염이 일어나면은 십자인대가 녹아내리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술 실패 원인에 대해서 먼저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 다기관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재파열이 가장 흔하고요. 둘째로 흔한 거는 이제 수술을 잘못 받은 경우가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다음 뭐 생물학적 문제나 감염, 여러 가지 뭐 알 수는 없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다시 받는 환자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한 번만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 되더라. 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많게는 4번, 5번까지 재재건술을 받는 환자는 10명 중에 이제 1-2번 정도 있더라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재건술을 받는 환자를 왜 재건술을 받는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 이상은 외상으로 다시 끊어지는 경우죠. 절반 가까이는 외상으로 다시 끊어지는 경우고 도대체 여러 번 수술을 받는 환자는 왜 그러냐 분석을 해 봤더니 외상과 관련이 없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끊어진 환자들은 무조건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재건술에 앞서서 왜 도대체 내가 끊어졌는지, 수술 잘 받았는데 잘 쓰다가 왜 다시 끊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확인을 했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원인을 교정을 하셔야겠죠. 이러한 원인을 교정을 하고 성공적인 재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처음과 똑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끊어지는 거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원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이 미처 완벽하게 교정이 되지 못하면 다시 재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술을 할 때는 의사분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함께 고쳐야 됩니다라고 상의를 하고 재건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이제 수술 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요.
점막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는 여기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종아리뼈에도 이러한 터널을 뚫고요. 허벅지뼈에도 이러한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통과시켜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술기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러한 터널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잘못 만드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종아리뼈보다 허벅지뼈에서 잘못 만드는 경우가 3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술기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록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펴고 있을 때와 구부렸을 때를 보면, 이제 펴고 있을 때도 적당한 텐션, 적당한 긴장감, 구부릴 때도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된 상태가 돼야지 무릎을 관절 운동을 할 때 안정성이 보장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보다 잘못 만들면 어때요? 앞쪽으로 무릎을 펴고 있을 때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인대가 이완이 되고, 구부리게 되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긴장이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뒤쪽에 만든 경우에는 신전시, 무릎을 펴고 있을 때 이렇게 긴장이 되게 되고, 구부릴 때는 이렇게 이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한 위치에 터널을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무릎 관절 운동 시에 지속적으로 재건한 인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뒤늦게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애시당초 제어를 할 때 무릎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터널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직으로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이거는 지금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보통 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통과해서 살짝 옆으로 뚫어서 만들어야지 전방 안정성뿐만 아니라 회전 안정성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이렇게 너무 수직으로 만들 경우에는 전방 안정성은 잡아줄 수가 있지만 회전 안정성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잔존 회전 불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종아리뼈의 터널을 잘못 만드는 경우는 어떠냐? 대부분 한 요 정도 위치에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앞쪽에 만든 경우에는 이 무릎의 천장, 대퇴골의 천장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을 펴기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무릎이 쫙쫙 펴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니까 무릎을 피는데 불편감이 생기고 다 펴지지 않고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뒤에 만들면 어떻게 하냐? 너무 뒤에 만들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전방 말고 후방 십자인대가 있겠죠.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랑 자꾸 부딪히는 증상이 생겨서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있다거나 구부러지지 않다거나 뭔가 불안정하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뿐만 아니라 경골의 터널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뚫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저번 주에 또 우연찮게 터널을 잘못 만든 케이스가 왔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도 다 하고 한 1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 무릎도 덜컹덜컹 거리는 것 같다 해서 오신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우선 이 모식도를 보면은 허벅지뼈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인데, 우리가 가장 아이디얼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터널을 만들고자 하는 위치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위치입니다. 이제 뒤쪽에 여기에 터널을 만들어야지 너무 이제 이식건이 너무 과긴장되거나 과이완되거나 이러지 않고 안정성이 가장 좋더라라고 해서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수술한 모양인데, 보통 인대 고정을 할 때 이제 금속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골, 종아리뼈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고 허벅지뼈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했을 때는 금속물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근데 요 환자분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터널도 요렇게 적당한 터널에 이제 일정한 터널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터널이 벌써 약간 이제 커진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아직 검사는 시행은 하진 않았는데, 환자분이 이제 주관적으로 불안정성을 느끼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 보시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도록 이제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MRI를 보면은 요 그림이 이 허벅지 뼈인데요. 이상적으로는 요 위치에 터널을 뚫어야지 가장 우리 아이디얼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수술 직후에 이제 찍어서 가져온 MRI를 보면요. 비교적 조금 이제 앞에 뚫어서 잘못된 터널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럼 수술을 인제 하시다 보면은 뭐 누구는 한 번에 해야 된다. 누구는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인터넷 떠도는 얘기를 보니까 "두 번에 하면은 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에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도의가 수술 스킬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번에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기존 수술 터널이 잘못된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모식도를 몇 가지 그려 왔는데요. 이 녹색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 가장 이상적인 터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보리 색깔, 요 색깔이 기존의 첫 번째 수술 당시에 뚫었던 터널이라고 보면요. 아예 잘못 뚫은 경우가 시당초 수술을 아예 잘못한 경우에는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못 들어오는 걸 피해서 여기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수술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 뚫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뚫어 놨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절해서 터널을 새로 뚫고 그 이식건을 좀 두껍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떠냐? 애매하게 뚫어 놓은 경우죠. 이도저도 아니게 뚫어 놓은 경우인데 이상적인 위치는 여긴데 터널을 약간 겹치게 한 절반 정도 겹치게 뚫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터널을 뚫어 버리면은 터널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건을 여기 잘 넣어 놔도 여기가 왔다 갔다 낭창낭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터널을 메꿔 놓고 어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터널을 새로 뚫어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기존 수술의 터널이 잘 뚫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확장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보통 인대를 만들 때는 집도의마다 다른데 뭐 8mm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9mm 만드는 분도 계시고 뭐 크게는 10mm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터널이 내가 뚫었던 것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죠. 그래서 뭐 15mm 이상 되는 경우. 예시를 보면요. 여기도 분명히 첫 수술 때는 한 뭐 9mm 정도 뚫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검사를 해 보니까 경골 부위는 터널이 거의 15mm 가까이 되고 이 허벅지 부위는 25mm 까지 터널이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식건이 안정성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골이든 허벅지뼈든 뼈를 충분히 이식을 해 놓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술 단계를 보면은 기존의 이식건을 제거를 하고 고정, 이제 나사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뼈를 다 채워 넣어요. 뭐 동종골을 채워 넣든 뇌뼈를 이식하든 채워 넣은 다음에 뼈가 이제 유압이 된 다음에 보통 한 4개월, 빠르면 4개월, 이제 조금 오래 걸리면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뼈가 다 붙은 다음에 재재건술을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뭐 잘 하셨는데 남아있는 회전 불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전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외측 재건술이라는 거를 추가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외측 인대 재건술은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종아리뼈와 허벅지의 뼈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에 MRI를 보게 되면요. 이 가운데 지나가는 거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했는 모습이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도 회전 불안정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도 인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전외측 인대 재건술이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사코스라고 해서 이제 국제학회에서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어떨 때 시행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항목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뭐 2점인 것도 있고 1점인 것도 있는데 보통 10점 이상이 되면은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꼭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점인 경우에는 수술 집도의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2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펴보면은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에는 5점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점수가 5점, 10점인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5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 환자에서는 특히나 이 회전 불안정성을 꼭 신경을 쓰고 문제가 된다면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같이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술을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해 보면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타나냐, 이제 피보 시프트 위에 표를 보시면 여기 회전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거고 0은 없는 거고 1, 2, 3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만 단독 재건술만 한 경우에는 1단계든 2단계든 이렇게 남아있는 회전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전외측 재건술을 함께 시행해 줬더니 이러한 불안정성이 압도적으로 감소가 되더라. 회전 불안정성이 압도적으로 감소가 되더라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 결과가 있고요. 실제로 표를 보시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든 재재건술해서 전해측 인대를 함께 해주든 일상생활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이제 수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요. 대신 반면에 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싶죠. 특히나 프로 선수들, 뭐 생활체육인들은 수술하고 나서 꼭 복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만 재건술한 경우, 전방 십자인대가 재건술한 경우에는 운동의 복귀 확률이 25%밖에 안 돼요. 근데 전해측 인대를 함께 만들어주는 경우는 이제 50% 이상, 거의 2배 이상의 복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꼭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이 회전 불안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재재건술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꼭 환자와 상의해서 시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식건의 선택, 이제 제가 뭐 십자인대 수술하신 분들이 인터넷 떠도는 보면은 이식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내 걸로 해야 되는 게 좋다. 뭐 남의 거 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이식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가건, 내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공정건, 타가건 이제 제품화된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파열률만 보고 보면은 자가건이 좋습니다. 재파열률을 보면은 자가건은 보통 뭐 슬개건이나 햄스트링을 사용하면은 한 3%, 뭐 4% 정도 되고 타가건을 사용하면 거의 2배 가까이가 재파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 재재건술을 할 때 자가건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자가건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세 종류. 첫 번째는 햄스트링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대퇴사두근이나 슬개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건을 사용할 때 장점을 보면은 우선 내 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은 안 들어요. 비용은 안 들고 자기 인대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다 보니까 회복도 비교적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3개월 내 회복이 타가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단점은 뭐냐? 공여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여 부라는 거는 채취한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선 두께가 얇아요. 두께가 얇은데 이제 충분한 길이를 채취해서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겹쳐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두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9mm 뭐 10mm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 키가 크면 이제 좋은데 작으신 분도 계시는데 키가 작고 인대가 유난히 이게 두께가 얇은 환자들은 충분히 겹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두께를 확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가건을 사용을 하는데 타가건을 조금 더 덧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햄스트링을 떼면은 무릎을 굴곡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향이 초반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도 이 굴곡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햄스트링 떼고 나면은 힘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슬개근은 어떠냐? 여기는 이제 뼈랑 함께 이렇게 떼게 되는데요. 강도는 훨씬 더 셉니다. 단점은 뭐냐면 슬개골, 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 한국인들이 아무리 이게 그 근육이 발달할지라도 이 인대가 충분히 두껍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 10mm 정도, 듀얼 블레이드로 10mm 정도를 떼는데 10mm 떼고 나면 남아있는 이 인대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남아있는 게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무릎을 구부릴 때 앞쪽으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복은 빠르고 생착률도 좋지만 공여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타가건은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겠어요. 우선은 단점은 비싸다는 거예요. 제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고 자기 인대로 이제 생착이 되는데 자가건보다 시간이 길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대신에 장점은 내가 원하는 길이에 원하는 두께만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여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게 없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가건, 타가건 무조건 어느 게 좋고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두 개를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자가건만 쓸 수도 있고 타가건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환자와 상의해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떠도는 뭐 자가건 무조건 좋아요, 타가건 무조건 나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 보고요. 상의해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동반 손상 치료인데요. 이제 램프 병변이라고 해서 요거는 연골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이 연골판을 간단히 보면은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요 가운데 끼어 있는 구조물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보통 환자분한테 쿠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러한 C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체중도 분산시키고 충격도 흡수하고, 또 하나는 무릎 관절 안정성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 병변은 뭐냐? 이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뒤쪽에 찢어진 병변을 램프 병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MRI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50% 이상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도 이제 수술이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간혹 가다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 거의 25% 가량이 동반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 요인은 30대 이하의 젊은 남성 환자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를 재수술하는 환자들, 만성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램프 병변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다른 데 수술하고 오셨는데 계속 무릎에 오금 쪽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절경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관절낭하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뒤쪽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루브, 탐침자를 넣어도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초기에 놓쳤는지 아니면 뒤늦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손상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봉합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연골판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통증도 사라지고 무릎의 안정성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생물학적 문제인데요. 이건 뭐냐면, 인대는 이식해 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수술하고 직후에 찍은 사진이죠. 재건술 이식건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놓게 되면은 보통 한 1년 반 정도 되면은 다시 확인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인대와 활막화가 잘 돼야 돼요. 생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똑같이 이렇게 재건술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생착이 잘 안 되고, 이게 나풀나풀거리거나 녹아서 없어져 버리거나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자기 인대화 과정, 자기 활막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는 거죠. 뭔가 모르게 이제 미약한 감염이 계속 지속돼서 내 걸로 되지 못하고 녹아서 없어져 버리더라. 아니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착이 안 되고 실패를 하더라. 아니면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는 너무 빠른 재활이나 복귀를 통해서 반복적인 손상이 되어서 내 인대가 내게 돼야 되는데, 내게 되려고 하면은 또 손상을 주고, 내게 되려고 하면 손상을 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 인대화 과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재수술을 하더라도 잘 해놓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수술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좋게 만들어주고 싶지만 이런 경우는 아쉽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케이스, 최근에 한 케이스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몇 가지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 환자분이신데요. 1년 전에 재건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에 계속 주관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오금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이고, 엑스레이에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터널도 괜찮은 것 같고 관절 간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MRI를 찍어서 가져온 거 보면은 딱 절반을 놓고 보면은 바깥쪽에 연골판은 잘 살아있어요. 까맣고 세모나게 잘 살아있는데, 안쪽 연골판을 보면은 연골 사이에 위치하지 못하고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도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생착이 되지 못하고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재건해 놓은 게 잔존인들이 남아는 있죠. 근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나풀나풀거리고 이렇게 재건을 실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터널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터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재건술을 시행을 해줬습니다. 추가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연골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한 5mm 이상의 두께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연골판 이식술을 같이 시행을 함으로써 수술을 마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재활은 복귀는 하진 않았고요. 앞으로 재활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경과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제재건술에 관한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는 걸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휴일 질문 주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십자인대 파열 병원을 갔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고 수술하자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수술해야 될지 몰랐는데 바로 할 수 없으니 기다리자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질문 내용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아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병원에서 스케줄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 그러니까 며칠 기다렸다 하자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MRI를 찍으셨겠죠. 그리고 뭐 이학적 검사도 하셨겠고, 환자분은 이제 성별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환자분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게 맞고 통증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다. 이게 맞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십자인대 재원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환자분의 나이가 뭐 70대, 뭐 60 후반, 나이가 조금 고령이고 활동량이 작고 이런 환자들은 전방 십자인대가 꼭 파열됐다고 수술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활동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고령인 환자들은 활동량이 작기 때문에 그냥 좀뭐 약물 치료든 뭐 주사 치료 좀 버텼다가 혹시 나중에 뭐 70, 뭐 80이 넘어서 관절이 조금 더 망가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의 수술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맞는데 환자분의 나이와 활동력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보고 계시면은 환자분의 나이, 활동력을 적어주시면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은 님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재건술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합술은 잘 안 하나요? 뭔가 전방 십자인대 봉합술 정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재건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거고, 봉합술이라고 하는 것은 꼬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꼬맨 거 이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은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수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위치에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선 끊어진 걸 보면은 우리가 깔끔하게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진 모양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절경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아줄 풀린 것처럼 완전히 나풀나풀나풀거리게 풀려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로 하나하나 꼬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꼬매는 신용을 한다 할지라도 안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전방 십자인대 봉합술은 거의 뭐 할 수 없는 수술이고,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파열이 있다면은 재건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재건술한 부위에 추가적으로 아까 잔존인대 봉합술이라고 해서 다 잘라버리지 말고 꼭 재건해 놓은 인대 위에 봉합을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이제 만성피로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치료를 하는데도 여전히 아파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전방 십자인대 치료는 수술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앞서 뭐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데, 파열이 됐고 불안정하고 통증이 남아있다. 재건술의 대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 진단받은 병원에 가셔서 내가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면은 더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재건술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아요. 감자칩 매니아님, 병원 3곳을 갔는데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자고 해서 수술을 합니다.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나면서 못 걸었습니다. 5분 지나니까 괜찮아지면서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열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나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이분은 5분 정도 지나자마자 괜찮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빨리 괜찮아지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사실 없고, 파열이 되고 어느 정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관절 가동 범위도 다 나오고 통증도 거의 괜찮아져서 그냥 걸어 들어오십니다. 걸어 들어오는데, 말씀했듯이 파열이 된 게
통증이 없다. 시간이 지나 통증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십자인대가 다시 붙은 거 아니거든요. 붙은 게 아니고 그냥 통증만 사라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축구하다 다친 분이시라고 하면은 아마 나이도 조금 젊고 비교적 활동적이고 이런 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곳이나 가셨는데 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아마 파열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운동을 복귀를 하고자 한다면은 통증이 없더라도 재건술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부분 파열이다 이런 경우에는 꼭 재건술을 서두르지는 않아도 돼요.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은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진단이 조금 미신쩍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믿는 병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완전 파열이 맞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모두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조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1시간에 사실 재건술, 재파열에 대해서 얘기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너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좋은 강의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